사람들이 뭐 대화 타협을 잘해서 그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인성이 우리와 달라서 잘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화 타협하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총리도 뽑을 수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협치의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강연 제목은 독일에서 배우는 사회통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은 심각합니다. 또 그만큼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갈등이 없는 그런 나라나 사회는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 갈등, 또 남북 갈등, 지역 갈등, 동서 갈등, 중앙과 지방과 갈등, 또 빈부 양극화 갈등,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또 남성 여성 간의 양성 간의 갈등,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또 노동자 근로자 와 사용자의 관계, 노사 간의 갈등, 또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한 갈등, 또 노조가 있는 곳과 노조가 없는 비노자 사이의 갈등, 총체적인 갈등 구조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죠. 어떤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GDP의 27%가 갈등으로 인해서 허실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그 비용이 크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공론 분열에 따라서는 무형의 손실도 심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통합 없이는 국가 발전도 그만큼 어렵고 더딜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갈등이 더욱더욱 증대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고 봉합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인데 그 정치권의 역할이 아주 미흡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솔직히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말 국민이 하나 돼서 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0년 10월 1일에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법관으로 봉직을 했고 또 전혀 뜻밖에도 2008년 감사원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2년 동안 감사원장을 했고 또 감사원장을 2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총리를 좀 맡아달라 해서 총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감사원장을 하고 총리를 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 재판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재판을 통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생각만 있었지 감사원에 가고 총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총리로 지명을 받고 정말 제 마음속에 내가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일을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총리 취임사를 쓰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취임사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통합하고 화해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말하자면 정리를 해서 취임사에 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이 지배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통합이 돼서는 그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 아무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나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가는 진정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그러한 쪽에 대해서는 나누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가야 진정한 소통, 화합이 이루어지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법과 원칙 하나만 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거대 담론의 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념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더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저로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고민이었고 총리가 돼서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총리를 마친 뒤에 그런 모델이 되는 나라는 독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또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더 크게 그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해서 서로 협치를 하는지 통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었는지 그리고 복지 이런 사회 연대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갖추고 운영해 나가는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독일에서 배우는 사회통합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사회통합과 정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숱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일으켰고 19세기에는 뭐 보불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만행, 그 결과로 국토는 분단되는 비극을 겪고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겪었지만은 이를 극복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또 통일도 이루었다. 또 지금은 EU 중심 선도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잘 균형 잡힌 모범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의 국가 발전의 모델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일 것을 제가 가서 또 돌아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그 바탕에는 독일의 정치가 있었고 총리들의 리더십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일은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정치는 제일 아랫줄에 있는 바와 같이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권력 분립이 권력이 확실하게 분산되어 있는 국가고
또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국가다 하는 것이 독일 정치의 특색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를 선거 과정을 이번에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답답했을 겁니다. 뭐 네거티브 선거전 하며 과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과연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을 텐데, 그 원인은 대통령이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총리, 수상이 모든 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기관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국가다. 의원내각제 국가하고 총리가 말하자면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연방 하원에서 선출이 되지만은 그러나 연방 하원을 내서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간에 뭐 웬만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과반수 의석을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대화하고 하는 노력이 말하자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손쉽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제도의 특색이 있고, 그리고 다당제 국가입니다.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은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거기에서 총리도 선출하고 장관도 선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 개, 두 개 내지 세 개 정당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연립정부, 연정이라 하는 거죠. 독일이 1949년 서독이 정부가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연정을 해왔습니다. 연정을 해왔는데 왜 선거제도상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독일도 이제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서 이제 절반을 뽑고 정원에, 지역구에서 이제 절반을 뽑습니다. 우리 같으면 300석 의석 중에서 150석을 지역구에서 뽑고 150석은 이제 전국구 비례대표에서 뽑는데, 이제 지역구에 한 표 찍고 이 투표는 이제 정당에다 투표를 하죠. 그런데 정당에다가 득표한 비율에,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일단 의석을 배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석 비율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그것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조정을 해서 그 의석을 확보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당이 과반수 50% 이상 득표를 해야 600석의 50%인 65, 30, 300석을 확보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다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 개 정당이 50% 득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당이라는 제일 정당 득표율이 많이 해도 한 40% 정도 득표를 하니까 적어도 10% 내지 15% 이상 정도는 다른 데서 힘을 합쳐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연정 협상을 하죠. 이제 어느 당하고 연정을 할 것이냐, 이제 작은 소수당하고 이렇게 연정 협상을 하는데, 연정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장관 자리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연정 협상이 아니라, 선거 때는 각각 별개 정당으로 싸웠으니까 또 각 정당별로 공약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정을 하려면은 이 공약을 단일화하는 정책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한 달 내지 2달 정도로 거칩니다. 이게 서로 간에 그런 협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단일 공약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령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는 선거 때는 다 주장이 달랐지만은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하고, 증세할 것이냐 감세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서로 타협을 하고, 또 사안별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단일 공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연정 협약서인데 이제 단일 공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장관 자리는 어떻게 배분한다. 이렇게 해서 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당 또는 3개 정당이 연정을 하더라도 마치 1개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가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이제 중도 우파, 중도 좌파로서 가장 큰 정당인데, 그 밑에 이제 뭐 녹색당, 자유민주당, 좌익당 작익당의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들은 5%에서 10% 정도 얻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큰 정당하고 1, 2당이 작은 정당하고 연정을 하면은 그걸 소연정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독일의 경우에는 1당과 2당, 기민당과 3인당, 우리로 하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연정이라고 하는데, 대연정을 하다 보면은 의석의 한 80% 이상이 말하자면은 확보되는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역사상에 지금까지 4번 대연정이 있었습니다. 기민당과 3인당,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함께 이렇게 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치를 해나가는 이런 것이 독일 정치의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연방국가입니다. 미국과 같이 16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 집권제 국가가 아니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하게 분장되어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끼리도 권한이 분산이 되고, 중앙과 지방이 또 권한이 분산이 되고, 또 EU의 일원이 있기 때문에 EU의 유럽연합의 주권의 일부를 또 이양을 해놓고,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 총리, 장관의 관계가 말하자면 상명하복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각자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말하자면 서로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독일 헌법 65조 같은 데 보면은 총리는 장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관해서는 지시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는 상원과 하원이 있어가지고 연방 상원은 주로 이제 지방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원에 통과된 법률 중에서 지방의 주의 재정과 권한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상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견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관여하고,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특색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독일 사람들이 뭐 대화 타협을 잘해서 그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인성이 우리와 달라서 잘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화 타협하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총리도 뽑을 수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할 수밖에 없다.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체질화돼 가지고 의뢰의 대화의 타협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독일 정치의 특색이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책이 계승 진화를 뭐 바뀌죠. 정책이 계승 진화되는 정치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과거 정부의 정책은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짓들은 독일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정책 교체에 불구하고 정책 조정, 계승, 진화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좌파 수상 윌리 브란트가 세운 동방 정책은 우파 수상 콜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되고, 또 슈레더가 만든 하르츠 개혁 정책도 메르켈에 의해서 그대로 승계가 되고,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과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승, 진화, 조정이 되어가는,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은 국민들도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의 정권을 뺏겼지만은 그 정책이 기본은 살아서 후임 정부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말하자면은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그냥 all or nothing으로 이제 막 바뀌면은 국민들도 지지했던 정당이 굉장히 그 이제 소외되고 하면은 그 지지했던 정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역시 또 갈등이 생기고 5년 후에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 국민의 의사를 잘 모아가지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연정을 해오기 때문에 그 연정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함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당하고 C당이 연정을 했다가 다음 정부에서 B당하고 C당이 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C당, 그 마이너한 그 C당은 여전히 집권당이 일부러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전체의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라는 것이, 과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독일 정치의 특색 중에 하나가 이제 중후한 정치다. 총리는 주총리나 연방장관 등 오랜 경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국민의 검증을 거쳐서 검증된 전문가가 선출이 되고 또 국민들도 지지하는, 그렇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신데렐라같이 구름 타고 나타나서 정권을 잡는 그런 예는 독일에서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한번 그런 경험, 경륜 있는 총리를 뽑아놨으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못할 때까지 믿고 맡겨주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로서 보면은 전후 독일의 총리가 메르켈까지 8명입니다. 8명인데 뭐 저 아데나워는 16년, 14년, 콜 수상과 메르켈은 16년.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한 지도자가 16년, 14년씩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독일은 그게 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아주 묵직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독일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다. 같은 의원 내각 국가지만은 독일 총리가 8명인 것에 비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경우는 총리가 3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국정을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겠는지.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특별히 나치 정권의 후신으로서의 독일이기 때문에 사죄와 반성의 정치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인 시스템 바탕 위에서 총리들이 개인적으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한 성공한 총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시스템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독일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했던 이런 정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총리들은 말하자면 큰 이제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이나 자기 정파의 욕심보다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해서 큰 틀의 정치를 해왔다. 독일의 반성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치, 또 경제 회복과 공동 번영의 위한 정치, 또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적 시장 경제의 정책, 이런 정치를 해왔고, 또 독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해왔고, 또 독일 총리들은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스스로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도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독일 총리들은 정말 8명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총리가 없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낸 총리들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독일의 정치 시스템과 함께 총리들의 그 역량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 큰 정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독일 총리들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49년에 이제 독일 서독 정부가 수립될 때 처음으로 미군정을 거쳐서 이제 일대 총리가 된 분입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인데 이분이 이제 독일 건국의 아버지죠. 서독을 만드는데 이분이 14년간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73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민당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었는데 자기가 일당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과반수 의석은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당들과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데 연정을 이렇게 짜고 해서 결국은 하원에서 한 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73세, 14세니까 지금도 74세면 굉장히 노인인데 그때 상황에서는 얼마나 노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의 후배들이 당 간부들이 저분이 설마 총리에는 욕심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모두들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총리를 하고 싶거든. 그리고 내가 해야 이걸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당 후배들을 전부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연정 파트너는 어떻게 하고 또 대통령은 누구를 하고 대통령은 이제 국가 원수로서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총리가 이제 의원내각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말이지 내 친구 의사 주치의가 그러는데 내 건강이 좋아가지고 한 2년 정도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말을 던지니까 누굽니까? 후배들이 저분이 한 2년 정도 별 욕심은 없으시구나. 뭐 기껏 해봐야 한 텀 4년이죠. 의회에서 뽑으니까. 그리고 2년 정도 그만두면은 그 의회에서 바로 뽑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14년을 했습니다. 14년. 2년 하시겠다 해놓고 14년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총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고 독일을 튼튼한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경험 경륜이 엄청난 분이에요. 쾰른 시장을 뭐 10몇 년, 17년인가 하고 그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경험 경륜도.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상대방이 이제 3인당 당수하고 총리 경합이 됐는데 한 표 차로 당선이 됐어요. 만약 이 아데나워가 총리가 안 됐다 한다면은 아마 독일의 오늘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데나워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은 우리 복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폐망하고 국토가 분단된 상태에서 복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했고 그런데 이분이 정작 훌륭한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52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이런 제안을 독일 서독 및 서방 세계에다가 내놓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독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걸 스탈린 노트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우리나라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면 우리 국민들 다 박수치고 좋아할걸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그 3인당, 야당인 3인당은 오케이. 그리고 기민당 쪽에서도 그 제안 받자.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데나워는 소련의 의도가 이건 통일된 독일을 중립국으로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 영향권에 두고자 하는 의도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단호히 그걸 반대를 하고 우리는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서방의 일원으로 남아야 독일의 장래가 있고 통일도 가능하지. 통일은 가능하지.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지정학적으로 뭐 저 종국권에 완전히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그 스탈린의 제안을 이분은 자기 철학과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걸 이제 반대로 이끌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의 독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대 총리가 이제 그 아데나워 밑에서 이제 경제장관을 했던 이제 에르하르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회적 이제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사회적 시장 경제를 입안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해서 국가를 성장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사회 취약증을 잘 이렇게 보듬어 안고 보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바로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14년간 이 경제장관을 했다. 사회적 시장 경제를 입안한 분이다. 또 모두를 위한 복지, 국민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복지, 사회적 시장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플러스 사회적 안전화, 또 사회 통합을 하면서 포퓰리즘은 최대한대로 배제를 하고 임금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하고 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 이분들이 아데나워하고 이분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3인당은 선거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도대체 집권을 가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인당이 변화를 우리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화를 합니다.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라는 데서 3인당 전당대회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 받아들이자. 그리고 계획경제가 아닌 그런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받아들인다. 뭐 이런 등등 또 친서방 노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인당하고 기민당하고 정책적인 차이가 많이 좁혀져요. 좁혀지기 때문에 뒤에 보겠지만은 두 당이 연정이 우파지 좌파지만 크게 분류하면 우파 좌파지만은 두 당이 많이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연정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이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동독 주민들도 그리고 이 3인당이라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색깔적으로 안심을 하고 독일 동독 주민들에게 참 위안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총리가 코르트 키징거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기민당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66년부터 69년까지 이제 키징거 총리를 했는데 독일 최초의 대연정입니다. 기민당과 3인당이 연정을 했습니다. 우리로 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제 연정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키징거는 나치 외교부 방송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치 부역자입니다. 브란트는 3인당의 대표는 나치에 저항해서 북구에 망명했던 이런 사람들이고 3인당의 간부들은 전부 헤르베르트 베너, 헬무트 슈미트 등 이분들은 또 다양하게 공산주의자 또는 나치 장교 이런 분들입니다. 색깔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대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트 키징거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중재위원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상대당이 아니죠. 파트너죠. 파트너하고 서로 간에 타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연정의 성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는 정책 변경도 가능했다. 기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정책, 3인당적인 정책인데 필요한 정책을 3인당을 빌미로 해서 받아들이고 또 3인당은 기민당적인 정책이지만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대연정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빌리 브란트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나라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동방정책을 내세웁니다.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련 및 동구권과 교류 협력을 하겠다. 접근을 통해서 동독을 변화시키고 동구권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이 동방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사이좋게 뭐 교류하면서 협력하면서 지내자 하고 해서 동방정책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폴란드사와 국경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권의 폴란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독일의 영토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포츠담 회담에서 그 독일 문제를 하면서 국경을 다시 그었습니다. 이게 원래 독일의 땅이었던 땅 중에서 한 24% 되는 땅을 폴란드 쪽에 떼줬습니다. 왜? 전쟁 페널티죠. 예? 1970년 12월 달에 폴란드를 방문해 가지고 그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추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은 어쨌든 그런 무릎 꿇기 이 교제에 폴란드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이 땅 포기하고 찾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르샤와 조약도 가능하고 모스크바 조약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결코 승복할 수가 없죠. 독일 국민들은.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세계 인접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독일이 진정으로 반성했구나 하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도 브란트 총리의 말이 맞다. 우리가 이걸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 땅은 포기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국민들의 다수는 아까 스탈린 노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자 했던 것처럼 이것도 국민들은 이번에는 반대하는 것을 브란트 총리가 그걸 다 설득을 시켜서 말하자면 동방정책을 말하자면 시행시켜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74년에 수상실에 총리실에 동독 간첩이 들어와 있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 뒤에도 심지어는 이제 콜 총리는 이제 독일의 통일을 이룬 총리인데 그건 우파입니다. 반대당이죠. 반대당 총리의 말하자면은 외교 통일 정책에 관해서는 멘토 역할을 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는 자기가 총리 됐을 때 총리실 가구나 뭐 액자나 모든 것을 아데나워 에르하르트가 썼던 것을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부터 막 바꾸고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독일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정신으로 정치를 했다. 그리고 브란트가 이제 그 간첩 사건으로 퇴진하는 바람에 그 뒤에 이어서 같은 이제 좌파 3인당의 헬무트 슈미트가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총리가 됐을 때 1979년에 소련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구권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핵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니까 서독을 비롯해서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에 빠졌는데 이때 슈미트는 좌파 수상입니다. 좌파 수상이지만은 우리는 여하튼 서방 측의 퍼싱2 미사일을 맞대응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인 당원들과 평화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설마 그 핵무기 쓰겠느냐, 그냥 놔둬라,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슈미트는 그건 아니다. 우리는 맞대응하는 해서 무기의 균형을 일단 맞춰야 된다. 그래서 슈미트는 배치는 일단 하되 그리고 양쪽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군비 통제 협상을 통해서 그걸 폐기하거나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중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력의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는 굴종인 평화지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것이 좌파 총리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자기 당원들이나 또 소위 말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독일 역사상 최대 데모가 벌어지고, 또 인간 띠기를 해서 뭐 100몇 킬로가 인간 띠기가 벌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도 이루어졌지만은 슈미트 총리는 그게 굴하지 않고 일단 배치, 그리고 배치를 전제로 해서 협상, 이걸 자기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헬무트 슈미트는 국회에서 불신임을 당합니다. 불신임은 다른 사람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3인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쫓겨났지만은 그 다음에 총리가 된 헬무트 콜이 1987년에 협상을 통해서 양쪽의 핵무기를 폐기를 하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슈미트가 예상했던 대로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89년 장벽 붕괴로 이루어진 것이다. 헬무트 슈미트는 말하자면 자기 지지자들의 견해하고는 달리 핵 배치에 관한 이중 결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를 했죠. 감수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철학과 비전이 독일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독일의 총리들은 말하자면은 파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걸 지적을 해서 국민들 생각을 바꾸면서 자기 철학 소신을 이어갔던 이런 점에 독일 총리들의 특색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의 경우를 정치 문제를 관련해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활용했는데 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 문제를 조금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독일 문제의 기본적인 정신은 대화, 타협, 협치입니다. 그래야 통합이 되고 그 통합을 통해서 다른 정책도 전부 말하자면은 이제 동력을 얻고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협치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 이 자리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독일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접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일부러 그쪽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